세상에는 스스로 최고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 확신하고 다른 모든 문화를 얕잡아 본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던 자부심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 찾아온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프랑스 외교관, 평생 프랑스야말로 인류의 모범이라 외치던 그가 서울 한복판에서 충격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속도만 빠른 허울뿐인 나라라며 한국을 깎아내리던 그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피에르 바슐롱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죠. 저는 30년간 외교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늘 국익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게 곧 자부심이라 생각을 했으며 더 정확하게는 프랑스인으로서의 자존심이었죠. 우리 프랑스는 문학의 나라이자 예술의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 뿌리를 가진 나라라고 자부했습니다. 세계가 따라야 할 모범, 그것이 바로 프랑스라고 굳게 믿으며 살았어요. 퇴직 후엔 와인 한 잔 곁들인 저녁 식사와 평소 즐기던 샹송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그리고 책 속에서 사색하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재미있죠. 제가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절 이끌었거든요. 어느 날 제 아들 마르셀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너무 놀라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기쁜 소식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바로 이어서 나온 아들의 다음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려는 여자는 한국 여자예요. 저 서울에서 결혼하려고 해요. 한국이라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엔 그저 한국은 아시아의 미국 짝퉁 정도의 이미지뿐이었죠. 한국을 보면 디지털에만 과하게 빠져 있고 본질 없는 속도만 중시하는 나라 같았습니다. 표면은 그럴듯하게 화려하지만 깊이는 없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 제가 아들의 혼인으로 인해 서울로 향해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곱게 간 건 아니었어요. 저는 자부심을 가방에 꽉 채운 채 이런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우리만큼 성숙하지 않았을 테니 내가 좀 가르쳐줘야지. 한국인이 내 사돈이라니 정말 수준부터가 다르겠지. 애초에 무시부터 시작하고 도착한 한국은 제게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주 고요하고 평온하던 제 단단한 인생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제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 파리 샤를드골 공항의 아침 공기는 꽤 쌀쌀했습니다. 제 가방엔 고급 와인 한 병, 샤브레르의 소설 한 권, 그리고 약간의 인내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로 향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설명해야겠지. 진짜 유럽식 고풍스러운 삶이란 무엇인지를 말이야.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아들 마르셀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제 아들은 한때 저처럼 날카롭고 당차며 자신감이 넘쳤는데 요즘은 눈빛이 많이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변화가 이상하게 저는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버지, 한국에 가보시면 알아요. 한국은 진짜 좋은 나라거든요. 아들의 이 말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한국, 그건 아시아의 미국 짝퉁일 뿐인데 대단해봤자지. 속도만 빠르고 개성은 없고 어딜 감히 프랑스와 비교를 해. 자부심, 이것은 바로 제 오랜 친구였어요. 파리에서 외교관으로 살아온 삶은 하루하루가 우리는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었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늘 결론은 같았습니다. 역시 프랑스는 대단해. 역시 프랑스는 다르지. 하지만 그 믿음은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출입국 심사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꽤나 체계적이었죠. 심지어 그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한국 공항 직원들은 친절해서 놀라긴 했습니다. 자동 안내 시스템, 전자 여권 판독기, 공항 곳곳에 안내 AI 로봇들까지 최첨단 시스템과 어우러져 모두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 기계에 의존하는 건 아닐까? 한국은 프랑스에 비해 인간적인 따뜻함은 부족한 것 같은데 뭐랄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거나 할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뭐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확실히 편리하긴 하네. 빠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매끄러울 수 있다니 놀랍긴 하네 뭐. 프랑스에선 세금 고지서 하나 처리하는데도 몇 주가 걸리는데 여기선 공항에서의 모든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저를 무척이나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며 도착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아들과 그리고 앞으로 저의 또 다른 가족이 될 사람들을 만났어요. 모두 환한 얼굴로 절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편으로 높은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에 이어 밤까지 환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동양이 아닌데 진짜 미국 짝퉁 정도로 생각했는데 한국의 모습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기는 하네.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자존심의 껍질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확실히 석양은 파리를 이길 수가 없지. 경관은 뭐 딱히 볼만한 게 없네. 그 말에 제 아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는 꼭 이런 느낌이었죠. 이제부터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좀 배워야 할 차례 같네요. 한국에 대해 보면서 놀라지나 마세요. 꼭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알던 세계는 아주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난 후 저는 아들 마르셀과 결혼할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식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집으로 저를 초대해서 놀라긴 했어요. 그렇게 도착을 해보니 한국 서울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현관 앞에서 그들은 정중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장피에르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손수 대접하고 싶어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들은 거의 허리를 반쯤 접은 듯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과장 없이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다고 느껴졌어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뭘 저렇게까지 오바를 하는 거지 부담스럽게. 프랑스에서 인사는 악수로도 충분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대등하게 웃으며 봉주르 한마디면 족하지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인사가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온 가족이 저를 향해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어요. 차를 내오고 과일을 썰어오고 또 다시 말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그 지나친 겸손과 정중함이 저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치졸하고 가식적인데 왜 이렇게 가식을 떠는 거지? 불편하게 말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힐 듯한 불편함에 저절로 인상이 찡그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불편한 상태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서 그런지 예비 며느리 가족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한 가득 준비했더라고요. 잡채, 갈비찜, 나물, 김치 등등 정말 상다리가 휠 정도였죠. 그리고 제게 젓가락을 건네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실까봐 유럽식 수저도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입맛에 맞으셔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진짜 음식을 다 좋아해요. 프랑스식으로 향과 텍스처가 살아있는 그런 음식 말이죠. 그 말에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웃었지만 조금은 어색한 웃음이었고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음식은 너무 양념이 강하네요. 재료 본연의 맛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반찬이 왜 이렇게 많죠? 다 먹지도 못할 텐데 낭비 아닌가요? 식탁 위가 너무 산만한 건 처음 보네요. 프랑스에선 요리 하나하나 주연인데 한국은 참 요란법석한 게 한국답네요. 그때 아들 마르셀이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조심스러움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여전히 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의 마지막 순간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불편한 게 있으신 거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에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예비 사부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진실된 표현이 누군가에게 무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프랑스에선 진심을 말하는 것이 미덕이지만 이곳 한국에선 상대를 배려하는 여백이 진심이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건 한국 사람들이네. 감정에 너무 휘둘리는 문화야. 내가 무슨 말을 얼마나 했다고 눈물부터 보이는 거야. 사람 민망하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눈앞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 무거웠어요. 이 사람들과 앞으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비 사부인의 눈물 이후 저는 며칠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하면 저 같은 사람은 보통 혼자만의 시간을 찾곤 하죠. 혼잣말로 제 논리를 정리하고 타인의 감정은 조용히 밀어둡니다. 내가 틀렸던 건 아닐 거야. 단지 문화 차이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서울을 제 방식대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정확한 관찰은 없으니 말이죠. 처음 찾은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장거리 산책 도중 무릎이 살짝 삐끗한 김에 진료를 받아보기로 한 것이죠. 프랑스였다면 예약부터 진료까지 적어도 3주는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접수 창구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동 접수기 앞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고 대기 시간은 30분이었죠. 30분? 이건 사기 아니야. 어떻게 오늘 바로 진료를 볼 수가 있지? 그것도 30분 뒤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30분의 대기 끝에 진료는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젊었고 영어로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약도 병원 옆 약국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게다가 가격은 민망할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 국가에서 의료비를 이렇게까지 보조를 해준다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강하지만 이 정도의 속도와 효율은 솔직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자잘한 문화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식당에선 무인 주문기가 저를 맞이했고 배달 음식은 앱으로 15분 만에 도착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지하철역은 정확히 말하자면 꼭 미래에 온 것 같은 최첨단 시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와이파이는 빠르고 무료 이용이 가능했으며 지하철은 칸마다 깨끗하고 안내방송은 무려 3가지 언어로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은 노인들을 위한 좌석은 언제나 비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며 탑승을 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괜히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여긴 프랑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전혀 없어. 감성이 부족한, 진짜 기계만 있는 미래에 온 듯한 기분이 들어.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비효율적인 동양의 모습도 전혀 아니긴 하네. 마음속에는 자꾸만 2가지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정보를 검색하고 아들에게 물어보고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공부를 해보기로 했어요.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이 나라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람들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방식이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인정을 했어요. 뭔가 좀 배워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겉으론 태연한 척 와인잔을 들고 프랑스식 푸념을 흘렸죠. 그래도 파리의 메트로엔 낭만이 있잖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병원과 대중교통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 제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혼란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감탄인 건지 아니면 당혹감인지 혹은 굳건하게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불쾌감인지 모를 감정들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죠. 그런 상태로 아들 마르셀과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국 서울에 위치한 작은 선술집이었죠. 한국식으로는 호프집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노릇노릇한 닭강정 위로 김이 오르고 잔잔한 조명이 아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들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요. 한국이야말로 정말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순간 저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미래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프랑스에는 그런 미래가 없다는 말인가? 아버지인 내가 평생을 몸담아온 프랑스가 내 아들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말인 건가?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감정을 감추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바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정말 빨라요. 투명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여긴 행정이 사람을 가두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움직이게 하죠. 아들의 말은 마치 과거 제 자신에게 던지는 돌직구 같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프랑스 외교부에서 일하며 행정의 복잡함을 안정이라 불러왔어요. 불편함을 절차라 포장하고 변화를 위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파리는 매주 시위가 일상이 되었고 지하철은 파업으로 멈추기 일쑤였으며 청년들은 스스로를 포기 세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떠올랐어요. 아버지, 한국은 다르게 돌아가요. 더 발전하고 있지 결코 멈춰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한국에서 발전하는 미래 속에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닭강정 위로 내리던 김처럼 제 자존심도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첫 부임 시절 메모가 아직도 남아 있었죠. 공공이란 신뢰다. 그때 저는 그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프랑스는 그 신뢰 속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스템을 옹호했던 사람이었죠.
나는 정녕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한 사람이었구나. 그 자각은 차가운 물처럼 저를 적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프랑스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을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안의 오만함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무너짐은 아프지만 때로는 그게 새로운 시선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까지도 저는 여전히 프랑스적 자존심을 붙잡고 있었죠. 그래, 한국은 빠르고 효율적이네. 그렇지만 정서는 없잖아. 감성은 부족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날 뻔한 큰 사고가 벌어지죠. 익숙하지 않은 신호체계와 너무 빠른 차량들과 제 멈칫하는 습관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리듬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식간이었죠. 경적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제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저는 눈앞이 하얘졌고 중심을 잃고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옆으로 한 남성이 다가와 제 어깨를 부여잡고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는 20살 정도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옆엔 지나가던 한국 여성 두 분이 휴대폰을 꺼내 곧장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단 몇 분 사이에 놀랍게도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은 짧은 영어로 제 상태를 체크하고 온몸을 조심스럽게 눕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너무도 정확하고 빠르고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따뜻했어요. 신분증 있으신가요? 혹시 알레르기 있으신 약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제가 프랑스에서 겪어본 응급 상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개 질문이 먼저이고 절차가 중간이며 대응은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누군가 쓰러지면 일단 누구든 움직였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말이죠. 병원에 도착하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기본적인 검사와 응급처치가 모두 무료였고 입원 없이 귀가해도 되는 상황이었기에 제게 따로 청구된 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혹시 혼자 계신 건가요? 보호자 불러드릴까요?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그 따뜻한 말투에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프랑스 외교부에서 일하며 늘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시민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이 생각을 수도 없이 했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는 바로 이곳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길에서 도와주었던 청년이 병원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뭐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조금은 어색한 영어로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말라붙을 정도로 떨리던 그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한국어 한마디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저는 모든 걸 담았습니다. 제가 가진 프랑스식 자존심과 국가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타문화를 향한 무지, 이제야 배우기 시작한 겸손까지 말이죠. 제 말에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그 말 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서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와인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 나라 한국, 정말 무섭도록 빠르지만 무섭도록 따뜻하구나. 그리고 그 따뜻함이 이제서야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외출을 삼가했어요. 육체적인 충격보다 더 큰 것은 마음속에서 울리는 낯선 떨림이었죠. 이제 나도 바뀌어야 하나? 근데 대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무심코 지하철을 타고 종로 쪽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어 수강생 모집, 기초반, 회화반, 실버반 환영. 슬며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실버반이라 나 같은 외국 노인도 받아주려나 호기심 반, 쓸쓸한 반으로 문을 열었고 그날 바로 기초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 제 이름 잔피에르조차 선생님이 장피에르 씨라고 부르셨을 땐 참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칭 안엔 어떤 정중한 배려가 담겨 있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일상에 들어온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네 뒷골목에 있는 작은 한식당 그곳에는 김치찌개, 갈비탕, 비빔밥 등 많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간이 세고 향이 강해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 주인 아주머니의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자꾸만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셨어요? 많이 잡수고 가세요.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자꾸 가는 게 참 웃기면서도 이쯤 되면 변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변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파리에 있는 제 친구 앙리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프랑스 정치 이야기로 열을 올리다가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어때? 괜찮아?
지루하지 않아?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진짜 다르다. 빠르고 조용하고 낯설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마음이 편하다니 그건 프랑스에서도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 무렵 제게 다가온 또 다른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내는 숙소 엘리베이터 앞 작고 단정한 할머니 한 분이 늘 저를 지나치셨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그분은 늘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께서 갑자기 말을 거셨어요. 외국분 맞죠? 혹시 김치 담가 보셨어요? 김치? 그 빨갛고 강렬한 그 음식을 담그다니 제게 하는 질문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김씨 할머니와 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말이죠. 아파트형이던 숙소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양념을 버무리는 손 배추를 절이는 타이밍, 그리고 무엇보다 그 느린 조용한 대화 속에서 저는 놀랍도록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말들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장씨, 이거 좀 저어보세요. 김치에는 손맛이 있어야 돼요. 프랑스에도 이런 음식이 있나요? 저는 프랑스의 와인과 치즈 이야기를 했고 그분은 고추장과 된장 그리고 손주 이야기로 받아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치 담그기를 마친 후 그분이 창가에 놓인 국화차를 내어주셨어요. 바깥엔 서울의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고 그때 이런 말을 했죠. 혼자 사는 외국 사람들 보면 그냥 챙겨주고 싶어져요. 그냥 마음이 그래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살며시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멜시? 아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가가 조금 붉어지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마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외로움을 조금씩 나누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저도 모르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식당에서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날은 그 모든 변화의 정점 제 아들 마르셀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준비한 덕에 양복 위에 덧입은 한복이 어색하면서도 나름 근사해 보이더군요. 색동 고름, 정갈한 복장, 그리고 붉은 빛이 도는 단청 장식 속에서 한국식 전통 혼례는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어요. 신랑 신부가 큰 절을 하고 어르신들께 차를 올리며 절을 드리는 그 모습이 프랑스식 결혼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낭만적인 결혼식을 선호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그 깊은 절 속에는 시간을 뛰어넘는 존경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봤어요. 단정하게 한복을 입고 신부의 손을 잡고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그 모습은 그 어떤 외교 행사에서 봤던 것보다 더 진지하고 더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옆에 앉아 계신 사부인이 눈가에 손수건을 대고 계신 걸 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가 벅차게 올라왔어요. 그래, 이건 진짜구나.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어깨를 툭 치며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눈시울을 훔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조금 감동해서요.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사돈댁에서 먼저 다가왔습니다. 지난날 어색하고 딱딱하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던 그들의 미소가 그제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존경과 사과 그리고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부인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그날 밤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길, 서울의 불빛은 유난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 마르셀이 제게 물었어요. 아버지 오늘 어땠어요? 전통 혼례 정말 품격 있고 멋지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잘했다 아들아. 아들은 제 말에 웃음을 보였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그 누구보다도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나라 한국은 그리고 이 결혼은 제가 틀렸던 걸 증명해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니 이제 제가 남은 것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돌아가기 싫더라고요. 당장 며칠 뒤면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데 말이죠. 예정보다 조금 긴 체류였고 처음엔 하루하루가 불편했지만 돌이켜보면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귀국 전날 저는 한 사람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웃 친구로 지내던 김씨 여사님이었죠.
거의 매일처럼 인사를 나누며 김치도 담그고 함께 정을 나눴던 터라 어느새 묘한 우정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작은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씨 여사님은 묵은지찜에 멸치볶음,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이제 프랑스로 간다면서요? 몸 조심하시고 많이 잡수고 가세요. 가서 한동안 생각날 겁니다. 네, 덕분에 건강하게 잘 있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말은 생각보다 짧았지만 그 따뜻한 밥상 앞에서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틀렸더라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이 나라를 얕봤거든요. 겉만 보고 시끄럽고 빨라 보인다고 생각했고 제가 살아온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배운 건 이 나라는 그 시끄러움 속에도 질서가 있고 그 빠름 속에도 따뜻함이 있다는 거였죠. 제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김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 내가 괜히 참 고맙네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에 지난 시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흘러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평소 일기 형식으로 경험을 기록하던 제 블로그에 글을 하나 간략하게 적었어요. 한국은 저를 바꿨습니다. 문명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삶을 존중하는 방식. 이 나라는 그 균형을 알고 있더군요. 처음엔 아시아의 미국 짝퉁이라고까지 말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고 느낀 것들을 간략하게 적으며 그렇게 저는 비행기에서 한국의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한국 야경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넓고 아직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이야. 처음엔 프랑스인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이 나라 한국을 내려다봤습니다. 유럽이란 뿌리 위에 세워진 역사, 예술, 철학 등 말이죠. 그러나 지금 저는 한국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어요.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따뜻했고 표면적인 예의 뒤에는 정말 깊은 인간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아직도 어딘가 멈춰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체된 이상 속에서 과거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젠 우리 프랑스도 한국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해져야 하죠. 한때 무시했던 나라에서 저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프랑스는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깨우침을 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며 남은 생은 정말 한국인의 모습처럼 살다 가는 것이 마지막 꿈이자 목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마을의 아침,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를 찾았던 한 미국인 여자가 창가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남자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미국인 여성은 며칠이 지나고 이 한국인 남자 때문에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에밀리 존슨이에요. 28살의 어쩌면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은 미국 여성이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저에게 대학 때 만났던 한국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하지만 늘 조용한 성격 탓인지 내 기억 속에 크게 자리하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그 한국인 친구 덕분에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대학 시절 저는 늘 큰 꿈을 꾸었죠. 언젠가 제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이요. 그 꿈을 안고 저는 졸업 후 바로 실리콘밸리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처음에는 큰 IT 기업에서 일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꿈꾸던 세상을 바꾸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제 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니 뭔가 대단해 보이나요? 사실 시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 한 켠이 사무실의 전부였죠. 하지만 저에겐 열정이 가득 충만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의 주력 제품은 AI 진단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거죠. 사업 시작을 위해 투자를 요청할 때마다 정말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비전을 믿어주는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팀을 꾸리고 사무실도 얻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죠. 때로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렀고 우리의 AI 시스템은 점점 더 발전해 갔습니다. 초기 테스트 결과도 굉장히 좋았죠. 저희 시스템을 본 의료진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큰 벽이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우연히 만난 한국인 친구, 그가 제 편견을 깨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처럼 완벽했어요. 우리의 AI 진단 시스템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죠. 85%의 정확도로 시작해서 몇 달 만에 9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왔고 그 시련은 아주 크고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실제 병원에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해냈다라는 기분으로 출근했죠.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수석 엔지니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에밀리, 큰일 났어요.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오류예요? 얼마나 심각한 거죠? 엔지니어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완전히 엉뚱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기 증상을 보고 암이라고 진단하기도 하고 심각한 심장 질환의 징후를 완전히 놓치기까지 한다고 했죠. 원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시스템 코드를 검토했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은 다름 아닌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 진단에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작은 실수나 오류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량 제품을 회수하고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팀은 말 그대로 전쟁을 치렀어요. 밤낮 없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 노력했죠. 침낭을 가져와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화장실이 하나라서 샤워는 근처 헬스장에서 하곤 했죠. 또 커피를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마신 커피의 양을 모두 합치면 태평양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팀원 중 한 명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에밀리, 우리 혈관에 흐르는 게 피가 아니라 카페인일 거야.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골치 아픈 버그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드를 몇 번이고 검토했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죠. 마치 넓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을 쫓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명 대학 교수, 미국의 IT 전문가 등등 정말 지인의 지인들을 모두 동원하고 잘 나간다는 전문가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우리 팀의 시니어 개발자 마이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동감이었죠.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압박감은 커져갔고 투자자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전 상황을 물어보았죠. 처음에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점점 그들의 목소리에서 조급함과 실망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언제쯤 문제가 해결될 것 같나요? 우리가 투자한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팀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할 수 있어 라며 서로를 격려했지만 점점 그런 말들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을 채우기 시작했죠.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었고 밤마다 잠들기 전에 자문했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게 도망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매번 들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이 넓은 미국 땅 아래 날고긴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음에도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 우리 미국의 기술력과 IT 전문성에 실망하기도 했어요. 이게 한계인가 싶었으니까요. 모든 게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대학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늘 밤을 보내며 프로젝트를 완성하던 그때 말이죠. 그때도 지금처럼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었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었죠. 그러면서 되뇌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사무실을 나왔어요.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요. 매일 보던 카페였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가서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창가 쪽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가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거든요.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다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수업을 들었던 동양인 친구였죠. 이름이 민준? 맞아요. 박민준. 그런데 그때 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민준이와의 그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었죠. 민준이는 대학 시절 몇몇 수업을 같이 들었던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학창시절의 민준이를 잘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얼굴과 이름은 알지만 항상 그는 늘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늘 기술 공부하는 것에 매진했었기 때문에 타국에서 왔던 유학생들과 어울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고 실제로 민준이가 왔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잘 모르기도 했었죠. 한국이라면 우스꽝스럽게 생긴 연예인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불러 이슈가 되었던 것, 그냥 변방의 아주 작은 아시아 국가, 항상 뉴스에 북한과 함께 섞여 나오던 국가,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알아보고 다가가 인사했어요. 에밀리,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민준이가 인사해줬고, 민준이 맞지? 오랜만이네. 라면서 억지로 나오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대학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수수한 셔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이는 미소까지.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었죠. 여기서 일하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지금 한국테크 솔루션스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잠깐 들렀지. 테크 솔루션스라.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아마 정말 작은 회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제가 다시 물었어요. 사실 별로 관심은 없었지만 예의상 물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야. 작은 회사라 이것저것 다 하고 있지. 민준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역시 라고 생각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민주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시험 성적은 꽤 좋았지만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시에 동양인 학생들을 좀 얕봤어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인정하지만 진짜 창의력이나 리더십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경제력 2위인 중국이나 한때 세계를 쥐잡던 일본도 아닌 한국인 유학생이었으니 더 얕봤었죠. 그렇구나. 힘들지 않아? 작은 회사라 업무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의 동정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배우는 게 많아서 좋아. 넌 어때? 에밀리? 무슨 일 하고 있어? 그 질문에 저는 갑자기 우쭐해졌어요. 제 현재 위치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나 지금 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은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그거 대단한데?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민준의 반응에 저는 더욱 우쭐해졌죠. 변방의 작은 한국이라는 곳에서 왔던 민준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민준이가 저를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AI를 이용해서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의료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지. 벌써 수십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 주요 병원들과 파트너십도 맺었어. 저는 우리 회사의 비전과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민준의 얼굴에는 감탄의 표정이 역력했죠. 솔직히 말하면 사실 민준이의 그런 반응이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차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털어놓게 됐어요. AI 시스템의 오류, 밤새워 고치려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민주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제가 말을 마치자 민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군요. 그러더니 정말 황당하게도 이렇게 말했던 거였죠. 에밀리, 혹시 내가 한번 봐도 될까?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 고작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개발자가, 그것도 대학 때부터 별 볼 일 없던 한국인 친구가 아니 감히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미국에 잘 나간다는 전문가들도 찾지 못한 오류를? 말도 안 돼.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민준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그저 이름도 없는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개발자잖아. 내가 운영하는 건 수십만 달러를 투자받은 첨단 기술의 스타트업이야. 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저도 이런 생각이 편견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때 저는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준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저는 시작도 전에 안 될 거라고 확신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민준이는 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했는지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나는 그저 친구인 너를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어차피 지금 문제를 풀지 못해 막혀 있는 거 아니야? 뭐 잃을 게 있겠어? 내가 한번 봐볼게. 그 말에 저는 내심 비웃음이 나왔어요. 잃을 게 없다고? 시간이랑 에너지를 잃겠지. 게다가 네가 우리 코드를 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냐.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정말 잃을 게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진 편견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 알았어. 한번 봐줘.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언제 시간 괜찮아? 우리는 다음 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안 될 텐데 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회사로 돌아가 팀원들에게 민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대학 동창이 와서 한번 봐준대. 기대는 하지 말자. 그냥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개발자니까. 게다가 한국인이고. 팀원들의 반응도 저와 비슷했어요. 누군가는 에밀리, 우리가 며칠을 밤새워 해결 못한 걸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겠어?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 코드를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루는 건 최첨단 AI 기술인데 한국인들은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 잘하지 않나? 그렇게 의구심과 편견을 품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죠. 다음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 바로 제가 무시했던 그 미국에 있는 작은 회사의 평범한 한국인 개발자 민준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한편으로는 민준이 오기 전에 팀원들과 마지막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쎄요, 민준이 우리 최첨단 사무실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나 봐요. 유치하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유치한 우월감을 즐기고 있었어요. 8시 30분 팀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피곤해 보였죠. 며칠째 밤을 새우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니까요. 그렇게 민준이는 저희 사무실에 도착했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의 미소가 남아있었죠. 저는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가는 길에 우리 사무실을 둘러보는 민준의 눈치를 살폈죠. 최첨단화되어 있는 우리 사무실을 보고 놀란 기색이 보이길 바랬지만 좀 의아하게도 민준의 표정은 굉장히 평온해 보였어요. 그래서 약간 실망스러웠달까요? 자, 여기 우리의 주요 코드야. 한번 살펴봐. 저는 약간의 거만함을 담아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 코드를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눈동자가 모니터를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니 마치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같았죠. 가끔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턱을 긁적이기도 했어요. 10분, 20분,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코드를 분석하고 있었고 과연 민준이가 저걸 이해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죠. 지켜보던 저는 헤매고 있는 듯한 민준이의 뒷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네가 뭘 안다고. 당연히 민준이가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심 혹시? 라는 생각을 가졌던 터에 약간의 실망을 하고 커피를 타려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에밀리,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여기, 문제가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 가리키는 부분은 우리 팀이 며칠 동안 고민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코드를 볼 줄은 아는구나 싶었습니다. 맞아. 거기 그 부분 어떻게 그걸 알았네? 그걸 해결할 수는 있겠어? 라며 민준이에게 되물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알고리즘의 구조가 좀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여기 데이터 처리 부분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부분에서 메모리 누수도 있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의 설명은 정확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제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문제는 찾았다 치자. 근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제 말투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민준은 그걸 눈치챘는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번 해볼게. 괜찮다면 키보드 좀 빌려줄래?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이의 당당함을 믿어보기로 했고 민준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가끔 멈춰서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후 민준이는 오류를 모두 푸른 것 같다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저를 포함 모든 팀원들이 믿지 못했어요.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기로 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오류는 사라졌고 처리 속도는 이전보다 30%나 더 빨라졌어요. 심지어 메모리 사용량도 크게 줄었더라고요. 저와 팀원들은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는 우리 팀원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유명한 IT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해냈던 겁니다. 그것도 더 좋은 결과로 완벽하게 말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에밀리. 그냥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을 뿐이야. 너희가 대부분의 작업을 다 해놨었고 난 그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뿐이야. 아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도 놀라운데 이걸 과시하지 않고 우리 팀원들이 모두 해놓은 일에 퍼즐 조각 하나 맞춘 것뿐이라며 보이는 저 겸손한 모습에 순간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를 놓칠 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준이 작은 회사의 평범한 개발자라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말이에요. 민준아, 정말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해. 제 입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는 친구잖아, 에밀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너희 팀이 정말 훌륭한 기초를 다져놨어. 내가 한 건 정말 작은 부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미안해졌어요. 저는 민준을 무시했지만 그는 오히려 우리 팀을 칭찬하고 있었으니까요. 팀원들도 민준이를 무슨 하느님이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 이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보이며 다들 놀라워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팀원 중 한 명인 알렉스가 물었어요.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오류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물음이었고 그건 저를 포함 모든 팀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과 해결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은 사실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단지 비효율적인 알고리즘 그 부분을 다시 설계해서 적용한 것뿐이에요. 라고 말했죠. 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하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문제가 된 부분만 들여다보며 고집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 시스템의 심장이었던 알고리즘을 손본 것이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어요. 민준의 도움으로 우리 스타트업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저는 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준이는 우리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항상 도움을 주었고 그의 조언은 항상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민준이 덕분에 우리 회사는 대형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 직원 단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당연히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아시아의 변방 정도로 생각했던 제가 민준이를 통해 한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민준이 역시도 한국에 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첨단 기술의 집약체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100% 그 말을 믿진 않았어요. 물론 민준이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에 간다고 무슨 첨단 기술의 집약체를 본다는 건지 의아했거든요. 하지만 이 또한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태어나 난생 처음 왔던 한국의 모습은 솔직히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이상으로 엄청났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려는데 민준이 우리를 다른 쪽으로 안내하더라고요. 여기로 와. 우리는 스마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거야. 스마트 뭐라고? 제가 물었죠. 민준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봐봐.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지문과 얼굴 인식만으로 순식간에 입국 심사를 마쳤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죠. 세상에 이게 정말 공항이 맞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이게 또 충격이었어요. 고급 좌석에 와이파이는 기본, 심지어 영화 감상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팀원 중 한 명인 제시카가 우와, 이 정도면 비행기 1등석 수준인데?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우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거대한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한강,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마치 10년 먼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우리에게 스마트 키를 건넸고 이게 뭐야? 하며 제가 물었죠. 객실 키야. 앱으로 문을 열 수 있어. 민준이 설명해줬어요.
객실방에는 음성인식으로 작동하는 조명,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에어컨, 심지어 변기의 뚜껑도 자동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공항부터 호텔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AI화되어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준이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내일부터 움직이고 출출하긴 하니까 뭘 먹자는 거였죠. 배고프지 않아? 야식 좀 시켜볼까?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소리야? 다 문 닫았겠지. 제가 말했어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에밀리, 여긴 한국이야.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라라고. 민준이가 뭔가를 주문하더니 30분 후 정말로 치킨과 맥주가 배달되어 왔어요. 말도 안 돼. 이 시간에 배달이 된다고?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죠.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선 언제든 원하는 걸 배달받을 수 있어? 심지어 산 정상에서도. 우리는 늦은 밤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한국의 놀라운 서비스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또 한 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우리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현대자동차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최첨단 기술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모두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5G 네트워크였어요. 거리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고화질 동영상을 볼 수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 역시도 획기적이었죠. 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카드도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었고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에도 이런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도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거의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걸 뛰어넘은 상태였죠. 민준이를 처음 제가 운영하던 사무실에 불렀을 때 첨단화된 제 사무실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평온했었는지 한국에 와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정말 뜻깊었던 한국에서의 여행을 모두 마치고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회사 단체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와 우리 팀원 모두의 시야를 넓혀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한국의 특별한 문화와 놀라운 기술력, 선진 시스템까지 그동안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이 세계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민준이와 한국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나니 고작 나의 울타리 안에서 잘났다고 우쭐대던 한 미국 여자에 불과했었던 거였죠. 귀국 후 우리는 한국의 기업들과 활발히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아이디어가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의 기업 시스템들을 모두 도입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답니다. 그로 인해 우리 회사는 나름 유명세를 탔고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우리의 스타트업 성공 비결을 묻고 싶다며 인터뷰 요청 메일이 날라오기도 했습니다. 방송사 기자는 저에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고 물었고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내뱉은 제 말에 기자는 놀라워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은 제 한국인 친구 민준이와 한국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기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제 대학 동창이자 현재 우리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있는 박민준이라는 저의 오랜 친구 덕분에 우리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는 그런 박민준 고문님을 중심으로 24시간 돌아가는 한국의 도시와 활기, 최첨단화된 기술들이 일상에 녹아있는 모습,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빠르게 그걸 딛고 일어서 성장한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성실함까지 이런 정신을 우리 회사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방송은 SNS와 정규 방송을 통해 송출되었고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일이 날라와 한국 기업들과 연계하고 싶은데 소개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영감과 동기를 주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술과 문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답니다. 그리고 민준이 같은 뛰어난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민준과 함께, 한국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시기,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친 한국인 친구와의 인연으로 오늘의 멋진 성공을 거둘 수 있었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